이성은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계시는 거 가만히 보세요. 자기가 만든 것 하나라도 있나요? 없어요. 손수건도 못 만들어. 손수건도 못 만들어요. 누군가가 만들어준 것을 내가 쓰는 거예요. 나는 그러면 놀았는지 안 그래요. 내가 생산한 걸 누군가는 쓴다고요. 내가 뭘 생산해요? 바로 재화 서비스예요. 누군가는 써있고 그렇게 상호 기대면서 살아갑니다. 어제 월드컵 보신 분들 많죠? 저도 지금 이 보고서 잘라고 그랬는데 아이 아파트가 전부 다 불 켜놓고 시끄러워. 그러니까 이게 치맥시켜가지고 자시고 앉아 계시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어제 아마 치맥 많이 팔렸을 거예요. 처음에는 저도 질 걸로 생각해가지고, 왜냐면 유럽 도박사들이 한국이 독일을 이길 확률이 0.1%도 안 된다고 그래놨어. 유럽은 도박사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미친놈이 한국에 걸었으면 돈 떼돈 버는 거예요. 지금 다 독일에 걸었는데 그 2대5 빠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다 날린 거지 돈. 그래서 이 유럽의 도박사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데 나도 질 거다 하고 소파에 기대 있는데 뭐가 시끄러워 밖에서. 그래서 보니까 와 열심히 뛰더라고. 그 말은 독일은 이 피파 랭킹 1등이죠. 예, 지난번 월드컵에 우승한 나라예요. 선수들의 몸값은 우리 선수들의 수십 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죽기 살기로 뛰는 놈한테는 못 당한다 그 말이에요. 죽기 살기로 뛰면 못 당해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 죽은 놈 한 놈도 없어. 죽기 살기로 뛰었는데 이기잖아요. 옛날에 80년대 그 마카파라는 폭력 조직이 있었어. 마카파. 그때부터 우리 사회에 마카파라는 말이 생겨났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연쇄살인을 하고 시체를 훼손해가지고 구워 먹었어. 그래가지고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온 신문 방송이 난리야. 이 마카파보다 더 못한 놈들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패러디가 생겨. 신문 패러디가 생겨. 아니 세상에 대한민국의 마카파가 제일 강하단 말이냐, 마카파를 당할 경찰도 없단 말이냐. 그러니까 있다 이거야. 누구냐 그랬더니 소방관이다. 소방관은 물불을 안 가지니까 그 마카파도 제압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소방관이 제일 강하단 말이냐. 어떤 놈이 또 올려서 아니다, 장님이다. 이건 눈에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이게 당할 수가 없다. 그러면 장님보다 더 강한 분은 없느냐? 있다 이거야. 누구냐? 그래, 장녀다. 장녀. 이건 기왕에 버린 몸하고 달라지니까 이건 당할 길이 없다. 아니 그러면 대한민국의 장녀가 제일 강하단 말이냐? 아니다 이거야. 더 강한 분이 있다. 누구냐? 할머니다. 이건 기왕에 죽을 몸하고 달라드니까 이건 뭐 당할 재간이 없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하면은 피파 랭킹 45위가 1위를 격파한다니까. 격파해도 보통 격파했어요? 2대0으로 격파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 사장님들 나는 제도권 학력도 별로야, 사회적 캐리어도 별로야, 집에 돈도 없어,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죽기 살기로 덤비면 당할 놈이 없어요. 거기 당할 놈이 없어. 이제 7월 초에 이제 미국으로 제가 이제 미국 투어를 시작하는데요. 캐나다, 미국, 그다음에 이 멕시코. 7월이 되면 여러분들 임진왜란때 제2차 진수성 전투라는 게 있어요. 제1차 진수성 전투 그래가지고 김시민 장군 아시죠? 김시민 장군. 그 당시 일본군은요 조총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조총. 그리고 원래 전부 다 해적들이기 때문에 칼을 잘 쏴. 칼을. 근데 진주성에 김시민 장군은 진주성 목사거든요. 진주 관군 3,000명.
3천 명 가지고 잘 무장된 일본군 3만 명을 격파해 버렸어. 그게 김시민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조선인의 깡다구는 잘못 건드렸다는 다 죽는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일본이 화가 난 거예요. 화가. 아니 이렇게 잘 무장되고 훈련된 군대가 어떻게 3만 명이 조선군 3천 명에게 격파당한단 말인가? 그러니까 뭐예요? 자존심이 보통 상한 게 아니지. 그렇죠? 그래서 조선의 상륙한 일본군 10만을 가지고 진성 공격을 시작했어요. 그 제2차 진성 전투예요. 그런데 김시민 장군은 1차 전투에서 순국하셨어요. 전사하셨어요.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이 교회 목사님 말고 그때 그 벼슬이에 지금 같으면 군수 관군 3천 명 그리고 그 성내에 사는 우리 백성 6천 명 아니 6만 명 6만 명 이 6만 명과 10만 명이 붙은 거예요. 일본 10만 명이야.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관군 그리고 우리 백성 6만 명이 전멸했어요. 그러니까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로 싸웠는데 전부 전멸 옥새였어요. 그래서 일본군이 지금 진주 촉성루 있죠? 남강 거기서 승리 잔치를 베푸는데 일본군 장수를 껴안고 떨어져 죽은 논개가 있습니다. 바로 7월 20일이에요. 논개가 떨어져 죽은 게. 그러니까 남자만 깡다구가 있는 게 아니고 여자도 깡다구가 그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진수성 전투는 2차 진수성 전투는 우리가 패한 전투예요. 그렇죠? 전투에 패했지만 전쟁에 이긴 거예요. 예. 일본군이 묵사발이 되어버렸거든. 진격할 힘이 없어. 그래서 문경세제를 통해서 올라가 한양을 점령하고 평안까지 점령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다고. 호남을 점령하지 못하면 현지에서 군량미를 조달할 수가 없어. 일본이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일본은 생각했어요? 그 당시 조선의 정책은 육지에 길을 만들면 처벌받았어요. 길을 일체 못 만들게 했어. 왜 그랬을까요? 강에는 다리를 못 놓게 하고 길을 못 놓게, 외적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길을 잘 뚫어놓으면 군이 빨리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군은 그저 문경세제 있죠? 그 길 있죠? 그저 경상도에서 그 과거 보러 가는 길, 그 과거길이라고 그랬죠? 그 길을 타고 올라가서 한양과 평양성을 점령한 거예요. 그러면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전략은 뭐예요? 이 경상도로 올라간 요 군대를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 호남으로 보내서 호남을 지배해야 돼. 이순신 장군이 그래서 대감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양무호남 시무국가. 호남이 없으면 국가가 없어진다. 호남을 지켜라. 호남을 지켜라. 근데 일본 그 거대한 일본군이 말이야 호남으로 가는 거야. 이걸 막아야 돼. 이걸 막은 분이 권율 장군이에요. 권율 장군은 무관이 아닙니다. 문관이에요. 문관. 과거 시학교. 근데 그때 조선조의 선비들은요 문무를 겸비했어요. 문관들도 병서를 다 읽었고 허준의 동기보감을 다 읽었어요. 그런 선비들이에요. 그래서 광주 목사로 있는 권율 장군이 이런 금산 사시는 분 계시나요? 금산에 이치고개가 있고 웅치고개가 있죠. 그 두 고개가 충청도에서 전라도로 넘어가는 고개예요. 거기를 지킨 거예요. 일본 그러니까 거기서 뭘 해야 되겠어요? 사상 결단을 해야 돼. 일본이 호남을 지배하면 나라가 먹혀. 일본은 호남을 지배 못하면 조선을 못 먹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때 권율 장군이시다. 그럼 어떡하겠어? 우리 가능하면 도망가자. 그러면 되겠어요? 에이, 다 죽을 때까지 싸우자. 그래서 권율 장군은 1500명으로 1만 명을 격파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트너 적다고 성공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파트너 타더지 말라 이거야. 지금 그 파트너들을 그냥 일당백으로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자기 라인 펼칠 거 아니냐고. 응? 권율 장군이 육군이 금산을 통해서 이치고개, 패티고개라 그러죠. 전주로 넘어가는 걸 막아버려. 차단해버려. 거의 다 죽자고 그랬어, 권율 장군이. 근데 그 이튿날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에서 한산 대첩 왜군 군함들을 격파해버리고 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쪽에 권율이 맡고 있지, 이쪽에 이순신 시키가 맡고 있지. 원래 서해를 돌아서 한강을 통해서 서울을 점령하려고 그랬거든. 근데 이게 이순신이 맡고 있는 거예요. 여기 권율이 맡고 있고. 그럼 권율은 가만히 있겠어요? 이렇게 되니까 평양까지 점령했어, 일본이. 그런데 우리 조선군과 명나라 연합군이 평양성을 탈환합니다. 치열한 전투, 광해군이 탈환했죠. 평양성을 탈환했으면 그 다음 뭘 탈환해야 되겠어요? 응? 서울, 한양을 탈환해야 돼. 야, 그 전략가시네. 굉장히 이쁜 부인이신데 서울을 탈환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서울을 탈환해야 돼. 우리 수도니까 임금이 계신 수도인데 그걸 탈환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양에서 조명연합군이 서울을 탈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럼 이치전투에서 승리한 우리 권율 장군은 위에서 내려오는 조명연합군과 협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디를 점령해요? 바로 행주산성을 점령합니다. 행주산성. 우리 사관학교 때 행주산성에서 이 점프를 해가지고 비행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5번 뛰어내렸는데 죽을 뻔해서 내가. 그러니까 서울을 점령한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평양에서 조명연합군이 내려오기 전에 옆에 붙어있는 권율을 쳐야 돼. 그렇죠? 그래야만 협공을 안 당해. 그래서 조명연합군이 내려오기 전에 권율을 친 거예요. 권율은 관군 3,000명, 의병 6,000명이야. 의병 6,000명. 그러니까 조선인이 깡다구가 얼마나 좋은가 봐요. 싸움이 벌어지면 도망가야 되는데 창 들고 와. 의병이라고. 의병 6,000명, 9,000명과 일본 정예군 3만 명이 거기서 붙습니다. 일본 3만 명이 거의 다 전멸해버려요. 권율의 9,000명에게 당한 거예요. 그래서 한양이 수복된 거예요. 한양이 수복됐어요. 그러니까 파트너 적다고 불평하지 말라 이거야. 이게 9,000명 가지고 3만 명을 격파해버릴 수 있다니까. 그런데 그 키포인트는 뭐예요? 자기가 장수가 돼야 돼. 그렇죠? 내가 쫄병인데 어떻게 격파하냐고. 어떻게? 바로 우리 어제 월드컵에 봤듯이 죽기 살기로 싸우면 이긴다 이거야. 이게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뭐라고 그랬어요? 명량대첩 있기 하루 전에 일본 군함 300척이 어디로 가요? 그 울돌목을 통과해야 서해를 거쳐서 한강을 거쳐 한양을 다시 먹을 수 있어. 가죠. 그러면 이순신 장군은 어때요? 이게 울돌목이 뚫리면 나라가 망해. 이제 망해. 근데 우리는 배설 장군이 가지고 도망친 판옥선 12척, 이순신 장군이 급히 한 척 만들어 13척, 거북선은 다 침몰하고 없고 원균이라는 분이 다 드셨죠? 다 침몰. 저쪽은 군함, 전함 300척, 그 뒤에 500척. 야, 그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 보면 이거 싸워서는 안 돼요. 13척 가지고 어떻게 500척을 이긴다고 말이야. 맨 앞에 있는 군대는 에서는
전함 130척, 그 뒤에 300척이고 500척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때요? 이겼죠? 왜? 죽기 살기로 싸웠거든. 아주 죽기 살기로. 그러니까 그 전날 이순신 장군이 장병들에게 훈시를 하죠. 지금 현충사에 가면 그 바위에 써놨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필사 즉 생. 죽기를 각오하면 이긴다, 산다. 반대로 필생 즉사. 내가 살겠다고 하면은 반드시 죽는다. 이 강의를 했어. 내일 지금 한판 붙어야 돼. 근데 다 죽게 생겼거든 지금. 이순신 장군도 겁이 안 났겠어요? 겁이 덜컥 나죠. 어떻게 13척 가지고 300척 가지고 싸우고 이기냐고 이게. 그러면 장수가 겁이 안 나요? 나죠. 장수는 왜 장수냐면 겁이 나도 안 난 척 해야 돼요. 졸려도 안 졸린 척, 배고파도 배가 안 고픈 척. 그래서 리더는, 장교는 배우다 그런 거예요. 피곤해 죽겠는데도 안 피곤한 척. 왜? 리더, 장교가 피곤하다고 하면 사병들은 얼마나 피곤하겠냐고.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병서를 다 읽으셨기 때문에 요 말은 이순신 장군이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자병법이라는 병서가 있어요. 거기에는 필사즉생, 필생즉사가 아니고 행생즉사라고 돼 있어.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기고 요행히 살기를 바라면 죽는다. 요걸 이순신 장군은 더 세게 말한 거예요. 더 세게 그 장병들한테. 그래서 결국 그 이튿날 왜 전함 130척을 13척으로 격파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함은 한 척도 쏘아 지금 머리 안 됐어. 자, 그래서 이제 오늘 PPT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계가 있어. 자, 수신, 제가, 치국, 평창. 저 영감탱이가 저 고리타분한 또 유교 윤리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지금 뭘 하자는 건가? 근데 이 말이 무려 2000년을 살아남았다는 것은 살아남을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현대사에서도 이게 살아남을 만한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자기가 사회적으로 성공하는 순서를 지금 가리키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오늘 처음 오신 분들 4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이거 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한다면 성공할 수 있을까? 근데 죄송하지만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도 성공 못해요. 계속 세미나에 참석해서 자기 자본을 늘려가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성공해요. 누가 성공 못하느냐? 중대 그만두는 사람 성공 못해. 지금까지 한 60%가 그만둡니다. 40%가 성공해요. 그럼 60%가 왜 성공 못했느냐? 그만두어서 성공 못했어. 그러니까 이건 죽기 살기로 물고 늘어지지 않으면요, 나무 주머니에 있는 돈 빼앗기가 그렇게 쉬운지 아세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돼요.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 다음. 자, 여기서 성공은 안정적인 소득을 의미합니다. 고소득을 의미해요. 물론 성공의 성공을 어떻게 정의할 것이 하는 건 사람마다 달라요. 다르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성공은 우선 안정적인 고소득을 얻어야 다음에 다른 가치를 추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려면 반드시 자본 축적이 돼야 되고, 자본 축적은 내 개인 자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 강의를 들어야 되는 거죠. 다음. 자, 애터미 사업은 글로벌 빅 비즈니스입니다. 한 달에 네트로 5천만 원을 버는 게 스몰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근데 이 글로벌이에요.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이라는 말을 하는데 실질적인 의미에서는 글로벌은 애터미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지금 네트워크 회사가 많은데 A사가 세계 최고죠. A사도 말은 글로벌인데 다른 나라에 가서 사업을 하려면 그 나라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해서 다시 일본부터 시작해야 돼. 그러나 애터미만 내 산하에 미국 사람, 캄보디아 사람, 일본 사람이 들어올 수 있어. 그 미국 사람 밑에 한국 사람이 또 들어가.
이걸 공정위에서 허가를 받은 거예요. 유권 해석을 받은 거예요. 괜찮다고 그래서. 자, 다음. 자, 애터미가 성공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은 9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 객관적 조건은 다른 회사는 없느냐?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없어. 이게 아무것도 아닐 것 같은데요. 이게 성공을 보장해요. 이게 보장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객관적 조건만 있다고 성공하느냐? No, 그렇지가 않아요. 내가 어떻게 한 내가 나. 미국이라는 사회가 그렇게 기여의 사회인데 뉴욕 지하철에 가보면 자빠져 있는 거지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미국이라는 사회가 제공하는 기회를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다음. 자, 수신이에요. 수신부터. 이 수신이 바로 장수가 되는 첫 번째 수신. 몸을 닦는다 그 말이죠. 몸을 수련한다, 연단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나폴레옹이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사자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지휘자, 그 리더가 개라면 그 부대는 개같이 싸우다 죽는다. 그러나 당신이 만약 100마리의 개로 이루어진 군대를 만들었는데 그 개 리더가 사자라면 그 부대는 모두 사자처럼 용감하게 싸울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자가 돼야 돼요. 파트너 탓하지 마시라 이 말이야. 파트너들은 약간 미안한 말씀이지만 도구 같은 사람도 많아요. 그러나 그 도구를 사자처럼 만들어내는 스폰서가 만들어줘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수신이에요. 자, 다음. 근데 이 말은 나폴레옹이 한 말인데요. 사실은 알렉산더 대왕이 했던 말을 나폴레옹이 다시 한 것 같아요. 나폴레옹은 아주 독서 광이었거든요. 전투를 하면서 말에다도 책을 놔두고 책을 읽었으니까, 병서, 역사를 읽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런 말을 했거든. 나는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 부대가 더 두렵다. 사자, 양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좀 헷갈리죠? 가만히 들어보세요. 나는 양이 지휘하는 사자 부대보다 사자가 지휘하는 양 부대가 더 두렵다. 이걸 나폴레옹이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자, 다음. 자, 아주 전형적인 예가 우리 이순신 장군과 원균 장군이에요. 원균. 이순신 장군은 23전 23승. 근데 책마다 달라요. 왜냐하면 한 전투, 여러 군데서 일어난 전투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전투 이렇게 한 책도 있고, 그걸 각각 나누면 30전 30승이 되는 거예요. 세계 해전 역사상 이런 장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분은 단 한 번 싸웠는데 7천량 해전에서 조선 수군이 전멸해 버렸어요. 조선 수군, 그 당시 이순신 장군이 양성해놓은 조선 수군은 세계 최강이었어요. 넬슨보다 훨씬 강했어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거북선, 판옥선 200척이 침몰돼 버렸어요. 그리고 조선 수군 2만 명이 전사해 버렸어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에 수군이 없어져 버렸어. 자, 그러면 이순신 장군이 지휘했던 장병들과 원균 장군이 지휘했던 장병이 다르냐 이거예요. 똑같아요. 그런데 장수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서워요. 장수가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서. 자, 다음. 자, 이순신 장군은 원래 전라 좌수영이 어디가 있었죠? 여수가 있어요. 여수. 지금도 그 여수에 있는 그 좌수영 그 국보로 돼 있죠. 여수가 있어. 근데 그 좌수영을 어디로 옮기셨어요? 한산도로 옮겼어. 근데 교과서에는 한산도로 옮겼다 그러는데 왜 옮겼을까? I don't know, you don't know, everybody don't know. 옮기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아까 진성전투에서 우리가 패했잖아요. 진성전투. 그러면 여수가 일본 육군의 포위대, 이순신 장군은 수군이야. 그렇죠? 바다에서는 잘 싸우시지만은 육지에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육군의 우리나라의 수군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도로 옮겨버린 거예요.
한산도로 옮기는데 백성들이 따라와. 백성들이 이때 이순신 장군을 따라간 군대가 17,00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7,000명을 이순신 장군 장계가 있어요. 전하, 17,000명을 먹이는데도 하루에 쌀이 100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많은 수만 명의 백성이 따라왔으니 어떻게 할까요? 근데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할 거를 그렇게 묻지 않아. 농사를 짓게 해주세요. 조선의 정책은 공도 정책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섬에는 살지 말라야. 섬을 비워둬야 돼. 그리고 농사를 못 짓게 해, 섬에서는. 왜냐하면 하도 왜구가 난동을 부려가지고 섬에 사람을 살고 농사를 지으면 그거 뺏으러 노략지르러 온다고. 오는데 조선 관군으로서는 백성을 보호할 군대가 없어. 그러니까 아예 섬에 살지 못하게 했어.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한산도로 갔는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농사를 지어. 그래서 계속 장계를 올려가지고 농사 짓는 걸 허락받습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살려. 그러니까 어때요? 이순신 장군만 따라다녀. 백성들이 따라다녀. 더 험한 것은 말이지, 응? 원균의 모함으로 파직당하죠. 그리고 백의종군을 해. 백의종군은 이순신 장군 계급이 해군 사령관이거든. 오늘 같으면 해군 참모총장이야. 3도 수군 통대사니까 정의품. 그런데 권율 장군 밑에 육군으로 쫄병으로 따라다녔거든.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그런데 원균 장군이 이끄는 이순신 장군의 조선 수군이 괴멸돼 버린 거예요. 수군이 없어져 버려서 안 와. 그러니까 그 선조가 이순신을 죽이려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사과 편지를 보내. 내가 실수를 해가지고. 그 영감탱이 옆에 있으면 참. 근데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복직시킨다 하는 장계를 직서를 하동에서 받아. 하동 있죠. 구례 하동에서 받아. 육군으로 쫄병으로 따라가다가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제소하노라. 이렇게. 진작 제수는 했어도 계속 두들겨 맞아가지고 몸은 아프지. 네? 몸은 아프지. 군대는 100명 남았어. 100명 다 도망가 버렸어. 왜? 원균이 신뢰를 주지 못하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하동에서 다시 3도 수군 통제사로 직서를 이 교지를 받고 내려가니까 어때? 도망갔던 장병들이 다시 모여. 백성들이 막 떼거리로 따라와. 떼거리로. 그래가지고 하동에서 진도까지 가는데 100명이던 장병이 1700명으로 늘어났어. 백성들은 끝도 없이 따라와.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그랬어. 이 사람들아, 거기가 어딘데 나를 따라오는가? 이게 전쟁터잖아요. 그러면 인지상정으로 전쟁터 같으면 도망가야지 그대로. 그런데 전쟁터로 따라가. 저 적선이 바다를 뒤덮었는데 어쩌자고 나를 따라오는가? 그러니까 백성들 하는 말이, 저희는 장군님만 믿고 따라가고 있습니다. 장군님을 따라가면 살 것 같아서. 그러니까 다 그렇게 돼야 돼요. 스폰서님만 따라가면 부자 될 것 같아서. 근데 아무래도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어떻게 해? 도망가 버린다니까. 도망가 버려. 바로 수신의 중요성입니다. 자, 다음.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다. 아이고, 이놈 밭 때문에 농사가 안 되고, 지가 거름도 안 주고 김도 안 매주고 그러니까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직자가 국민을 탓하면 안 됩니다. 리더가 추종자들을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리더 잘못이지 추종자 잘못이 아니에요. 이걸 계속 믿으면 뭐가 되느냐? 뭐가 될 것 같아요? 이 말을 계속 믿으면? 대통령이 됩니다. 바로 노무현 대통령의 명언입니다. 계속 떨어졌어. 지역에 출마해가지고
안, 그런데 유권자들 전혀 원망하지 않았어요. 유권자들 때문에 말이야. 막 그러면 원망하지 마라. 농부가 밭을 탓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내 덕이 부족해서 그런 걸 누구를 원망하는? 자, 다음. 바로 수신제가 치고 평차라. 이게 사자가 되는 길이에요. 자, 다음. 이게 리더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뭐부터 출발해요? 수신. 나부터 출발한다. 나부터 출발해. 다음. 자, 우리가 가진 자본을 어떻게 분류하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회 현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자본 분류 방법으로 좋은 것은 피에르 부르디에라는 프랑스의 사회학자인데 자본을 세 가지로 분류했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각자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려면 이 자본 분류가 굉장히 유리해요. 자, 이 사람은 경제 자본, 이건 부모로부터 재산을 얼마나 물려받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많으냐는 거예요. 이거 돈 많으면 뭐 여기 앉아 계실 필요가 없으시겠죠. 그 다음에 이 경제자본은 만약에 역삼동에 7층 상가 빌딩을 하나 가지고 계신다. 그럼 여기 안 계시고 지금 어디 홍콩에 계시거나 그러시겠죠. 이게 자본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자본이에요. 두 번째 그런데 왜 피에르 부르디에가 이 연구를 하게 됐냐면요. 어떻게 잘 사는 집안은 대대로 잘 살고 사회적으로 가난뱅이가 상류사회로 올라가는 게 이렇게 어려운가? 이게 뭐 때문에 그런가? 사회학자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져야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은 경제자본이 많아서 그럴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야. 예를 들면 유럽은요 상속세가 엄청납니다. 거의 다 가져가 버려요. 또 고소득에 대한 세율이 무지무지하게 높아요. 그런데 어떻게 잘 사는 집은 대대로 잘 사는가? 다 세금 내고 없는데 뒤에 두 가지 자본 때문에 그렇더라 이게. 사회자본은 쉽게 말하면 이 사회적 연대, 그러니까 인간관계. 고소득층들은 인간관계가 돈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돈이 되는 인적 네트워크를 밑에 사람 모든 인간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고모도 계시고 외삼촌도 계시고 다 계시죠. 응? 그런데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는 맨날 조의금이나 축의금이나 내야 되고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 하나도 없다. 맨날 돈 들어가는 네트워크밖에 없어. 고위층의 네트워크는 돈이 생기는 네트워크라. 여기 정보가 유통되고, 그렇죠? 가끔 그런 말 보면 뿔 따고 나죠. 어떤 변호사가 전화 한 통화에 1억을 받았다. 나는 전화 한 통화 해도 전화 요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러면 그 1억을 준 분이 바보냐 이거예요. 이런 거야. 그분의 전화 한 통화가 1억의 가치가 있는 거죠. 절대로 바보 아닙니다. 재벌이라고 바보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고위 변호사가 이제 전직 고위직을 했던 변호사가 전화 한 통으로 1억 가치를 했다면 그 전화를 받은 분도 그런 파워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자본을 다 세금으로 내더라도 다시 잘 살더라는 거예요. 이게 세 번째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은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학력이 어느 정도 되느냐, 자격증이 있느냐, 의사냐 변호사냐 자격증이 있느냐, 이게 문화자본이에요. 문화자본. 이런 것들은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이게 다 없어져도 이 두 개의 자본이 경제 자본을 다시 키워주기 때문에 대대로 잘 살더라는 거예요. 자, 이것만 보면 어때요? 어휴, 나는 이제 큰일 났구나. 왜? 부모한테 물려받은
강남에 상가도 없어. 요즘 파주에 땅이 비싸다는데 파주에 땅도 없어. 그런데 사회적 네트워크도 별로야. 내가 가지고 있는 학위도 없고 변호사 자격증도 없어.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떡하냐 이게. 그래서 자본이 이것 말고 또 있다야. 자, 다음. 캐서린 하킴. 시중에 가면 이 책이 있습니다. 매력 자본. 이 세 개의 자본은 분명히 있는데 요 피에르 브리디가 간과한 자본이 있다. 매력 자본이라. 매력 자본. 매력 자본. 캐서린 하킴. 런던 정치경제학대 사회학 교수거든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제품을 사고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도 개인의 매력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달라진다. 정말 TV에서 보면은 엄청나게 얼굴이 이쁜데 매력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여자가 있어. 근데 별로 잘생긴 것 같지 않은데 매력 있는 여자가 있어.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쁜 여자가 좋아요? 매력 있는 여자가 좋아요? 매력이 있어야 돼. 매력이 있어요. 매력 있는 여자는 컵라면이라도 사주고 싶은데 이쁜 여자는 곁에 가면 그냥 무서워. 그냥 무서워. 응? 무서워. 여기 그 나이 좀 드신 분들은 페테킴 아시죠? 페테킴. 야, 그 여자 화장 안 한 얼굴은 봐줄 수가 없어. 완전히 자유민주주의형이야. 그런데 매력이 있어 사람. 그렇죠? 매력이 있어. 그러니까 그분이 한번 출연했다면 출연료가 굉장하잖아요. 응? 매력이 있다고. 따라서 매력 자본이라는 책의 매력은, 이 양반이 말하는 매력은 한 군데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외모라는 게 있어요. 외모라는 게 있는데 외모도 자기 개성에 따라 가꾸기 나름이라는 거예요. 자기 개성에 따라. 그리고 이 마음의 근육.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깡다구가 있는 사람이 매력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매력을 왜 이제 캐서린 하킴 교수가 이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생각했냐면은 앞에 경제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없어도 그 사람이 매력이 있다면 사회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를 많이 들었어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요거에 나오니까 미국 연방제도, 연방준비은행 각 지점이 있죠. 뉴욕 지점도 있고 연방준비은행에 근무하는 경제학자들이 과연 매력이 사회적 성공과 소득에 관계가 있는가 하는 걸 연구했단 말이에요. 미국 사회 연구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있다야. 관계가 깊다야. 관계가 깊다. 매력 있는 여자가 매력 없는 여자보다 승진이 빠르다. 소득도 높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부터 거울 보고 나는 어떻게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 그렇게 매력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매력 있는 남자와 매력 있는 여자, 누가 소득이 많을 것 같아요? 매력 있는 남자가 매력 있는 여자의 소득이 2배라는 게 여러 가지 현상에서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화장실에 가시면 괜히 소방수 노릇만 하지 말고 앞에 거울을 보고 나는 왜 이렇게 매력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라니까. 학자들이 예를 든 게 안젤리나 졸리와 브래드 피트예요. 둘 다 매력이 있죠. 이야, 브래드 피트가 진짜 매력이 있죠. 근데 브래드 피트 소득이 안젤리나 졸리의 2배예요. 근데 안젤리나 졸리는 내가 발음을 항상 틀려. 안 졸리냐 졸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비슷해 가지고. 자, 다음. 그러니까 매력은 누가 가꿔줘요? 내가 가꿔줘요. 내가 가꿔줘요. 그걸 그러니까 내 이 코디는 어떻게 할 것인가? 비싼 옷 거친다고 코디가 되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자기에게 맞는 코디를 하라는 거예요. 그 실험은 미국에서 굉장히 많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첫인상이 매력 있는 여자는, 매력 있는 남자는 세일즈에 성공할 확률이 80%예요. 80%예요. 대학에서 어떤 실험을 했냐면요, 미국도 선거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그 대학생들이 전혀 모르는 후보들, 미국 대학생 관심 없거든요. 시의회에 누가 나왔는지 무슨 관심이 있어요?
나도 이번에 선거하는데 이 자식이 뭐 하는 놈인지를 모르겠어. 그래가지고 경력을 쑥 보고 찍어줬거든. 그런데 대학생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데. 그래서 교수가 실험하는 게 뭐냐면은 두 후보를 놔두고 누가 당선되겠느냐를 대학생들에게 투표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교수가 보니까 잘생긴 남자가 당선된다고 전부 거기다 투표했어. 대학생들인데. 그런데 실제로 그 사람이 당선됐어요. 당선됐다고. 그러니까 남자 사장님도 그 면도도 좀 하시고, 그 트레이닝 끌고 다니지 마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왜? 그걸 파악하는데, 저 사람이 매력 있나 없나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실제로 뇌과학자들이 측정해본 경우는 0.1초입니다. 0.1초 만에 딱 보고 매력이 있다 없다. 그런데 시간을 더 줬어. 5초를 줬어. 다시 파악해보라. 그랬더니 0.1초에 파악한 자기가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더 강화시켜. 5초 동안에 매력이 있나 없나를 찾는 게 아니고 나에게 왜 저 사람이 매력적이게 보였을까 하는 이유를 찾아. 그러니까 첫인상이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매력자분을 축적할까? 이거 대학에 나온, 대학 경문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근데 대학 경문은요, 조선왕조에서는 함부로 이 대학을 못 읽게 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제왕학이라고 그래서 이게 세자만 읽어야 돼. 세자. 그 밑에 왕자들이 읽으면 잡아 죽이는 수가 있어. 영모로 해가지고. 그만큼 중요한 책이에요. 대학이라는 책. 그런데 여기에 세 가지가 나와. 경문에 삼강령이라는 대학에 도우는 제명명덕. 이게 인간은 원래 타고 태어날 때 밝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밝은 마음이 덕이 있었는데 세파에 시달려 살다 보니 그게 어두워졌다. 그러니 앞에 명, 그걸 다시 밝히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제친민, 백성과 친하게 되며. 그러면 스폰서는 누구하고 친하게 되며? 파트너와 친하게 되며. 파트너들이 지금까지 세상 어렵게 살아오느라고 마음이 어두워졌는데 그걸 다시 밝히고, 원래 마음이 밝았으니까. 그 다음에 제지어지선, 지극한 선에 머무르는 데 있다, 이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추상적이야. 추상적인데 사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추상적인 생이상학을 이야기하고자 한 게 아니에요. 지극한 선 뭐냐? 우리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지극한 선이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없어요. 그거 먹고 사는 게 아무것도 아닌 거 아닙니다. 그거 안 먹으면 죽어버려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철학 강해봐. 그놈이 죽겠어요? 안 들어요. 먹고 산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단 살아나고 봐야 뭐 철학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할 거 아니에요. 제 지어진 지극한 선은 그 뭐였어요? 이 회사 괜찮네? 응? 우리 스폰서 괜찮은 사람이네? 여기 계속 있어야지. 괜찮은데 왜 나가겠어요? 이 사회가 괜찮네? 그렇게 판단하면 그 나라 이민 가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 밑에예요. 다시 말하면 이거 주자가 해설하는 거예요. 요렇게 되는데 요걸 실현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이걸 실현하는 단계가 이렇게 돼요. 여기 있죠? 수신, 제가, 치국, 편칭. 이게 그러니까 수신이 어디 나와요? 가운데 나오죠? 가운데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뭔가 심리학도 안 하고 해부학도 안 하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정확하게 알고 있어. 자, 수신은 이거 뭘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하는 거예요. 몸으로. 그렇죠? 몸을 닦고, 몸을 수련하고. 제가는 뭡니까? 제가 집안을 가지런하게 하고, 집안이 어수선하면 갑질하고 난리야. 그래가지고 여기 소라 저기 난리죠. 집안이 어수선. 다시 말하면 내 라인이 맨날 산만해.
이년아 저년아 네가 오락에서 와가지고 막 왜 한 줄 해준다고 해도 안 해주냐. 이게 가지런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죄가예요. 죄가 가지런할 죄자거든요. 죄가 수신하고 내 교양이 완성이 되고 내 교양이 높아지고 내 집안이 가지런하면, 집안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족 같으면 자기 가정이 되고, 회사 같으면 자기 회사가 되고, 회사의 부장 같으면 자기 부가 되고, 그러게 됐죠. 정당 같으면 정당이 되고 당이 되고. 제가 그 다음에 뭘 하라는 거예요? 치국하라는 거예요. 치국. 치국이니까 이렇게 돼야 국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라인이 어수선한데 신규가 안 는다. 당연히 안 늘지. 그 어수선한 집안에 누가 들어가겠어요? 당연히 안 늘지. 치국. 국내 시장을 평정하고. 근데 국내 시장만 가지고는 좁아. 그러니까 치국 평천화해야 되죠. 글로벌 시장을 평천화해야 된다고. 이게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의 성공 과정을 이미 공자님께서 다 만들어 놨어. 이게 이렇게 되는 거단 말이야. 우선 네가 리더가 되고 네가 사자가 되고, 그리고 네 집안 단속 좀 잘해라. 너 라인 맨날 싸우지 않느냐. 가지런하게 하면 국내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 안 되겠지. 임페리얼 되려고 보니까 안 되겠지. 그러면 평천화, 글로벌 시장을 점령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유의할 점은 수신이 바로 수신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의 교양을 닦고 진리를 탐구하고 내가 덕 있는 덕을 가진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게 그 앞에 나와요. 그 앞에 맨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경물이죠. 경물. 이게 경물이에요. 이게 한자 옥편을 찾아도 이게 뭔 말인지 몰라. 이 격자가 막대기 격자예요. 막대기. 우리 격자 그러면 저 옛날 창문 보면 이렇게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창호지 발라놨죠. 이걸 우리가 격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이다, 인격이 훌륭한 사람이야, 이 막대기 격자를 써. 그 사람 참 품격이 있어, 막대기 격자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격자가 무슨 뜻일 것인가? 그 말은 우리 옛날 창호지로 발라놓은 문을 보면 알아요. 질서 정연하게 이렇게 탁 격자가 있어. 그러니까 사물을 올바르게 똑바르게 판단하며, 그 말이 사물을 똑바르게 판단해야 돼. 엉터리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터미 사업이 할 만한 사업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해야 돼? 내가 판단해. 경물이야, 경물. 물이는, 애터미라는 물을 내가 올바로 똑바로 삐딱하게 말고 이렇게 파악해 보라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두 번째 뭐 한다고 그랬어요? 치지. 거기서 지식을 얻고 지식을 얻어야 돼. 이게 제품은 어떻게 되며, 마케팅 프로는 어떻게 되며, 라인은 어떻게 되며, 어떻게 리크루팅을 하면 뭐 알아야 면장할 거 아니에요. 경물, 치지. 그 다음에 뭐예요? 성의. 마음을 정성스럽게 가져야 돼. 성실한 마음을 가져야 돼. 성실한. 적당히 이거 사기쳐가지고 어떻게 한번 해볼까? 안 된다 이게야. 안 돼. 성의. 그 다음에 뭐예요? 정심이에요. 마음을 똑바로 가져. 저기 있네. 저기 정선상략. 저거예요 지금. 마음을 정직하게 가져. 정직하게. 자, 그런데 마음이 중요하냐 몸이 중요하냐 하는 문제야. 이게 경물, 치지, 성의, 정심 다음에 수신이 나와. 이렇게 해야 네 몸이 교양인이 된다. 몸으로 해라. 몸. 왜냐하면 마음 먹는 것은요 1분이면 가능해. 근데 몸이 말을 안 들어. 매년 31일 날 붙이죠. 신년도에 다이어트 탁 붙여요.
마음 먹기는 쉬워. 그런데 1월 1일 다이어트를 하려고 보니 어떤 놈이 치맥을 사왔어. 친구가. 이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오늘만 먹고 내가 내일부터 해야지. 몸이 따라가질 않아요. 몸이. 마음 먹는 것은 쉽습니다. 내가 내일부터는 아침 일찍 일어나서 공부를 해야지. 안 돼요. 안 돼. 몸이 말을 안 들어. 몸.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알고 마음을 정하고 그 다음에 몸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몸이 따라가. 이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이 앞에 정신적인 걸 다 집어넣고 이렇게 해도 수신이 안 되면 치국 못한다. 치국 못한다. 자, 그렇게 됐으니까 다음, 그러면 이걸 하는데 어떻게 하냐? 다음, 바로 애터미에서 늘 강조하는 세 가지 공부가 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경물치지 성의정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오늘 그저 남편이 가지 말라는데 여기 오신 분들은 다른 거 외우지 마시고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걸 가지고 마누라 남편한테 얘기하면 당신이 수신이 안 되기 때문에 제가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옆에 내가 무엇을 듣고 와서 또 이렇게 그 맞아요. 이게 전부예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예요. 그 앞에 경물치지 성의 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경물치지가 뭐예요? 이게 사물을 똑바로 판단해서 지식을 얻는 건 머리 공부예요. 머리. 해도 어제 KBS에서 지금 우리 사회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요, 앞으로 지금 100세 시대거든요. 그렇죠? 벌써 100세 시대가 됐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젊은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 그때는 120세대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30대는 애터미 사업을 70년을 해야 되고, 아니 미치겠죠. 40대는 60년을 해야 돼. 그러면 스폰서하고 파트너하고 잘 지내야 되겠어요? 원수지간으로 지내겠어요? 어떻게 70년을 원수지간으로 지내냐고. 그만두고 말지. 자살하고 말지.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생명은 늘어나는데 이 치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치매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앞으로 120년 사는데 30년을 치매에 걸려 살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차라리 죽고 말지. 그러니까 자꾸 지금 방송에서 정신건강, 요 치매를 어떻게 예방하느냐 하는 게 자꾸 나와요.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나라 각 대학병원이나 각 연구소에 뇌과학연구소가 굉장히 많아요. 뇌과학연구소. 그런데 KBS에서 하는 건 뭐냐면 very simple. 치매를 예방하는 매우 간단하다 이거야. 간단한데 뭐가 안 되느냐? 이 수신이 안 되는 거예요. 수신이 앞에 경물, 지지, 성의, 정신만 알아. 왜? 나 치매 안 걸려야지. 아는데 몸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몸이. 거기 네 가지 이야기하더라고. 첫째,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계속적으로 습득할 것. 여러분 치매 걸린 분들 보세요. 옛날 기억은요 굉장히 세밀하게 이야기합니다. 세밀하게. 그런데 왜 그러냐? 우리 뇌는 최근 뇌과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단기 기억과 장기 기억이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 단기 기억은 호르몬이 더 나와가지고 잠깐 기억하는데, 장기 기억은 그게 그 사실을 기억하는 뇌회로가 하나 생겨요. 머리가 좋아지는 거죠. 뇌회로가. 그러니까 치매 걸린 분들은요, 치매 걸리기 전에 이야기는 굉장히 자세하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걸 기억하는 뇌회로가 있어. 근데 최근에 이런 뇌회로가 안 생겼기 때문에 전혀 기억을 못해. 아침에 밥 먹은 것도 기억 못해. 왜? 그 회로가 없어. 그러니까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계속 받아들이라는 것은 뇌가 그만큼 스마트해진다 이게. 새로운 회로, 뇌 회로가 신경망이 쇠로 생겨. 그걸 기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가 그러면 치매에 걸리냐? 꼰대. 나 다 알아? 뭐 그런 사람 있잖아. 다 알지. 옛날 거 다 알아.
그거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받아들여서 뇌를 계속 자극하라,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자극하라. 뇌 자극하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또 머리를 갖다 기둥에 찐다거나 그냥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지금 여기다가 새로운 정보와 지식을 받아들여서 이걸 계속 머리를 쓰라는 거야. 두 번째는 많은 사람과 교류하면서 친교를 맺어라. 대화하고 라면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라 이거야. 근데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우리 배삼룡 그 코미디언이 생각이 나. 그분이 지금 젊은 분들은 배삼룡 모를 거예요. 비실비실 배삼룡 아시죠? 걸어가면 저기 넘어질지 걸어갈지 모르는 분 계시잖아요, 코미디언. 구봉서 우리나라 아주 코미디의 대부죠. 근데 어느 날 배삼룡 선생이 구봉서 씨한테 전화를 했더랍니다. 아, 형님, 저 전원주택 하나 샀는데요, 사람도 없고 조용하고 좋아요. 아, 공기가 좋아요. 아, 이거 구봉서 씨가 TV에서 나와서 말씀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임마, 안 그래도 말도 없는 놈이 아무 사람도 없는 데 가서 조용하다고 살면 너 죽어. 임마, 서울 시내 공기도 나쁘지만 오늘은 내가 짜장면 사고 내일은 네가 짜장면 사고 그러면서 임마 서로 대화하면서 살아야지 말이야. 거기서 나 말도 없는 니 혼자 살면 어떡하려고 그래. 과연 얼마 후에 병원에서 입원했다고 연락이 왔어. 그래서 이제 또 입원비도 없다고 그러니까 후배 코미디언들이 돈을 걷어가지고 코미디의 대부인 구봉선 선생을 모시고 갔다 이게. 그리고 구봉선 선생이 의사한테 아니 선생님, 이 새끼 병 좀 빨리 고쳐주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이 하는 말씀이 병이 있어야 고치죠. 마음의 병이야, 마음이야. 병이 있어야 고치죠. 없는 거야 이게. 그리고 결국 그 타개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공기 나쁘다고 혼자 있지 말라 이거예요. 서로 교류하고 친교를 맺고 밥도 같이 먹고 그렇게 하면 뇌가 신선해진다 이게. 시간이 다 됐는데, 그리고 뭐가 있냐면 또 매일 30분씩 유산소 걸어라. 그 다음에 숙면을 취하라. 이게 애터미 사업하고 딱 맞아요. 날마다 있어. 뭐 듣기 싫은 교육하라니까 이게 빨리 정보 얻어야지. 그 다음에 이 꼴보기 싫은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또 얘기도 해야지. 응? 감자라면도 먹어야지. 이것 들고 걸어다니다 보니까 말이야, 피곤해가지고 집에 오면 골아떨어져 자지. 딱 맞잖아요 이거. 그러니까 뭐예요? 애터미 사업분들은 치매 안 걸린다고. 치매 안 걸려요. 그래야 앞으로 60년간 사업할 거 아니에요. 치매 걸려가지고 아무리 오래 살면 뭐해 그거. 자, 마지막 끝입니다. 자, 자루가 작으면 큰 물건을 넣을 수 없고 두레박줄이 짧으면 깊은 우물을 기를 수 없다. 두레박줄은 자본입니다. 자본이요. 우물에 물이 없는 것이 아니고 당신의 두레박줄이 짧지 않는가 보라 이거예요. 당신의 자본, 당신의 리더십이 부족하지 않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간 이끌어온 여러 가지 고제 이게 다 있어요. 자, 3년 후 5년 후에 모두 크게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